저희도 고인의 가족입니다. 마을에서 존경받던 의사의 장례식에 나타난 낯선 사람들. 그들이 전한 한마디는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골목길 어귀에 자리한 작은 의원에서는 오늘도 박종수 선생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종수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했고 환자를 대하는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새벽 6시 종수는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랜 습관으로 몸에 밴 시간이었죠. 간단히 세면을 마친 후 의원으로 향하는 길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에서는 벌써 몇몇 할아버지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시네요. 건강하신 게 부럽습니다. 인사를 나누며 지나가는 종수의 뒷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수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무척 소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겼거든요. 의원 문을 열자마자 첫 번째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씨 할머니였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며 며칠째 찾아오고 있는 분이었죠. 할머니,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종수의 다정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돈이 할머니에게는 하루 세끼 식사비였을 것입니다. 종수는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뭐려. 할머니께서 건강하시면 그걸로 된 거죠. 종수는 할머니의 손을 다시 주머니로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에게는 진료비는 물론 약값까지 받지 않는 것이 종수의 원칙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박 선생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지라는 말이 입에 오르내릴 정도였습니다. 종수는 지난 40년간 이런 식으로 마을 사람들을 돌봐왔습니다. 의학을 공부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아픈 사람들을 돕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말입니다. 오전 내내 이어진 진료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종수는 의원 뒤편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간소한 식탁 위에는 김치와 된장찌개, 그리고 보리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종수의 끼니치고는 제법 풍성한 편이었는데 이는 마을 아낙네들이 번갈아가며 챙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혼자 계시는데 어떻게 챙겨 드시겠어요? 라며 정성스럽게 준비해주는 음식들이었죠. 최신의 부인이 끓여준 된장찌개에는 직접 기른 호박이 들어있었고 박신의 할머니가 담근 김치는 적당히 익어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종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종수는 의원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텃밭에는 배추와 무 그리고 상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위해 키우는 약초들도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죠. 도라지, 더덕, 그리고 몇 가지 한약재들이 가을 햇살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이 시간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마을에 존경받는 의사가 아닌 그저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흙을 만지고 식물들을 돌보는 일은 그에게 큰 평안을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오후 진료가 시작되자 또 다른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감기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어머니, 혈압약을 타러 온 아저씨, 그리고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할아버지까지. 종수는 한 명 한 명을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강이 많이 아프구나. 괜찮다. 금방 나을 거야.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하는 종수의 모습에서는
따뜻한 할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종수의 부드러운 손길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약 쓰지 않아요? 응, 안 써. 금방 낫는 마법 약이거든. 종수의 말에 아이는 방긋 웃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어머니를 모시고 찾아왔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딸의 걱정이 깊어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자꾸 옛날 일만 기억하시고 어제 일은 까먹으세요.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대화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종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아, 좋아요. 젊었을 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할머니의 눈에는 먼 추억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자 종수는 의원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환자를 배웅한 후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원 앞 평상에 앉아 담배 한 대를 꺼내 물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가 저녁 공기를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기차였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종수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죠. 기차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족들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떨어져 살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종수에게는 아내 이주옥과 슬아의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고 딸 박수연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옥은 아이들과 함께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죠. 가끔 전화를 걸어와 언제 서울로 올 거냐고 물었지만 종수는 항상 환자들이 있어서 아직은 안 된다며 미루곤 했습니다. 실제로는 마을 환자들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을 떠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셔서 몸도 안 좋으신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며칠 전 민호가 전화로 한 말이었습니다. 여기 환자들이 많아서 쉽게 떠날 수가 없단다. 종수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을 떠날 수 없는 아무도 모르는 이유가 말입니다. 그 이유는 종수 혼자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진실이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종수는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마을 노인들과 장기를 두는 것이 그의 일과 중 하나였거든요. 박 선생님, 오늘은 제가 이기겠습니다. 이웃집 최영감이 장기판을 펼치며 웃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시죠. 종수도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기를 두는 동안에도 마을 젊은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농사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오갔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종수에게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언제까지 혼자 사실 거예요? 서울에 가족들도 있으시잖아요.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젊은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아직은 여기가 내 자리인 것 같아서 말이야. 종수의 대답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들 종수가 이 마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종수 자신은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가자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종수도 의원으로 돌아와 저녁을 간단히 때운 후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늘 무거운 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자신조차 때로는 잊으려 애쓰는 비밀이 있었죠. 그 비밀은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생긴 일이었죠. 아직 말할 때가 아니야. 종수는 중얼거리며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마을 사람들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의 평화로운 저녁이 깊어가는 가운데 종수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종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오는 느낌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5의 나이에 무리를 했나 싶어 천천히 일어나려 했는데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으, 종수는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의사인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손을 뻗어 침대 옆 전화기를 잡으려 했지만 힘이 빠져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아직 안 돼. 말하지 못한 진실들이, 정리하지 못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종수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에 존경받는 의사, 박종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간이 지나도 의원 문이 열리지 않자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왜 안 나오시지? 어디 편찮으신가? 김씨 할머니가 제일 먼저 의원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종수의 모습에 할머니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 선생님, 박 선생님.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곧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문을 부수고 들어간 그들은 침대에서 차갑게 식어 있는 종수를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어떻게...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비탄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종수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모두들 망연자실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이 급히 서울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주옥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주옥은 남편의 시신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큰아들 민호와 딸 수연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수연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인 아버지조차 자신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욱 비극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장은 마을회관으로 정해졌습니다. 종수가 평생 이 마을을 위해 헌신했으니 마을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마을 부녀회에서는 상가집 음식을 준비했고 청년회에서는 장례 준비를 도왔습니다. 평생 마을 사람들을 돌봐준 종수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종수에게 진료를 받았던 마을 사람들은 물론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박 선생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는데 이런 좋은 분이 왜 이렇게 빨리... 모두들 진심으로 종수를 애도했습니다. 영정 앞에는 하얀 국화꽃이 쌓여갔고 향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올랐습니다. 주옥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오랜 세월 남편과 떨어져 살았지만 그래도 한평생의 동반자를 잃은 슬픔은 컸습니다. 부인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조문객들의 위로 인사를 받으며 주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와 수연이도 아버지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낯선 여인 한 명과 젊은 남녀가 나타났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인의 얼굴은 깊은 주름과 고단함으로 가득했고 한참 울었는지 눈이 붓고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따라온 젊은이들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영정 앞에 다가갔습니다. 종수의 사진을 보더니 쓰러지듯 주저앉아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종수 씨. 여인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함께 온 젊은 남자가 슬픔을 참으며 여인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 광경을 지켜본 주옥과 자식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조문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데 저렇게 슬피 울지. 장례식장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젊은 남자가 주옥에게 다가와 눈물이 그렁한 채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고인의 가족입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가족? 종수의 가족은 여기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주옥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가족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젊은 여자도 나서서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희는 박종수 선생님의 자식들입니다. 이 말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당신들의 아버지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자식은 저와 제 여동생뿐입니다. 낯선 여인이 천천히 일어나 주옥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연이라고 합니다. 종수 씨와 오랫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화연의 말에 주옥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몸을 떨었습니다. 함께 살았다고요? 그게 무슨... 주옥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화연의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정민이고 이쪽은 제 누나 박정희입니다. 저희는 박종수 선생님의 자식들입니다. 그의 말에 장례식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문객들은 웅성거렸고 주옥과 민호, 수연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속였단 말이야? 그의 말에 정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이신 게 아닙니다. 차마 얘기하지 못하신 겁니다. 수연이 되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했다는 말인가요? 화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하지만 저희도 종수 씨를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화연의 말에서는 오랜 세월의 한이 느껴졌습니다. 정희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는 두 가족 모두에게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셨습니다. 주옥은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주옥은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렇게 성실했던 남편이 다른 가족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수연이도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혼란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럼 박 선생님이 두 집 살림을 하셨다는 거야? 존경받던 의사가 그런 일을. 그럴 뿐이 아닌데. 마을 사람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종수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거든요. 영정 앞에는 두 가족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한쪽은 정식 부인과 자식들, 다른 한쪽은 숨겨진 가족들이었습니다. 종수의 사진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은 이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비밀이 죽음과 함께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면서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화연은 영정 앞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지만 떠날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에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은 오랜 세월의 고단함을 말해주고 있었죠. 화연의 아들 정민이 주옥에게 다시 다가가 정중히 말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저희가 갑자기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아버지의 자식이니 마지막 인사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민의 나이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종수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주옥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제 남편이 정말... 주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수연이 어머니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하지만 수연 자신도 아버지에 대한 의심과 배신감으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연의 딸 정희도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러우시겠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차분하면서도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쟁이 만든 비극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에 민호가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전쟁이 만든 비극이라고요? 그게 두 집 살림의 이유가 됩니까? 저희는 평생 아버지를 믿고 존경해 왔는데 이런 비밀을 숨기고 계셨다니. 민호는 주먹을 쥔 채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정민의 말에 주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연이라고요? 그게 뭔데요? 화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전쟁 중에 종수 씨와 헤어졌습니다. 화연의 목소리는 낮고 쓸쓸했습니다. 1950년 저는 21살이었고 종수 씨는 23이었죠. 저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화연의 눈에 먼 옛날의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조문객들도 화연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이야기는 이 연세분들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종수 씨는 의대생이었고 저는 간호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저희는 함께 피난길에 올랐죠. 그때는 곧 전쟁이 끝나고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화연의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헤어지신 건가요? 화연이 깊은 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인민군이 쳐들어오면서 피난민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종수 씨는 부상자를 돌보고 있었고 저는 다른 피난민들과 함께 급히 떠나야 했죠. 그때 약속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서울역에서 다시 만나자고. 정희가 어머니의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임신한 몸으로 피난길을 떠나야 했던 거죠. 정희의 말에 조문객들이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임신부가 홀로 피난길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 모두들 알고 있었거든요. 화연의 말에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겪은 세대들은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전쟁이 끝나고 어린 정희를 안고 서울역에 매일 나가 종수 씨를 기다렸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화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마을의 한 할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때는 생사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지. 가족들도 서로 헤어져서 못 만나는 경우가 많았어. 다른 조문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화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종수 씨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곳으로 떠났거나. 그래서 포기하고 혼자서 정의를 키웠습니다. 화연의 말에는 인생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주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다시 만나신 건가요? 정희가 어머니를 대신해 답했습니다. 제가 7살 때였어요.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일하던 곳 근처에서 우연히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죠. 정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화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종수 씨는 이미 주옥 씨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민호 씨와 수연 씨도 태어난 후였고요. 저희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서로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화연의 목소리는 그때의 충격을 그대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도 그때까지 그쪽이 살아있는 줄 모르셨다는 말인가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가 죽었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집안에서 정해준 혼담에 따라 주옥 어머니와 결혼하셨던 거죠. 조문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전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갈라놓았는지. 마을 사람들은 종수와 화연의 사연에 동정심을 보였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에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비극이었어요.
화연이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종수 씨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저를 버릴 수도 없고 이미 이루어진 가정을 깨뜨릴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숨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화연의 말에는 체념과 한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정민 씨는? 정민이 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시 만난 후에 태어났습니다. 정민의 말에 주옥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자신과의 결혼 후에 다른 여인과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상황을 괴로워하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이쪽 가족에게도 온전한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한다고 자책하셨어요. 정희의 말에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을. 네, 아버지는 이쪽 가족을 늘 걱정하셨습니다. 화연이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종수 씨가 저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주옥 씨 가족과 같이 보라고 하셨어요. 편지 봉투는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주옥은 그 편지를 보며 남편의 진심을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영정 앞에 놓인 국화꽃들 사이로 향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두 가족이 마주선 상황에서도 종수의 온화한 미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만든 비극적인 운명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했던 두 사람이 전쟁으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화연이 꺼낸 편지를 본 순간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민호가 성큼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 편지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쓰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가 이런 이중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화연이 말했습니다. 이 편지는 저희에게 남긴 것입니다만 주옥 부인께 남긴 별도의 편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의원 책상 서랍에 넣어두셨다고. 주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한테도 편지를. 수연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서 찾아볼게요. 화연은 편지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오래된 편지지에서는 세월의 냄새가 났습니다. 화연이 편지를 펼치자 종수의 친필이 드러났습니다. 정중하고 단정한 글씨체였지만 곳곳에 번짐이 있어 편지를 쓸 때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화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화연에게. 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일 거야. 평생 당신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이제야 정리하네. 화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장례식장은 조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우리를 갈라놓았을 때 나는 정말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어. 서울역에서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피난길에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으니까. 임신한 몸으로 피난을 가다가 죽음을 맞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며 괴로운 나날을 보냈어. 그렇지만 집안에서 혼인을 재촉했고 더 이상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 종수의 고백의 주옥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옥과 결혼한 후 아이들이 태어났어. 나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족을 사랑하고 책임을 다하려 노력했지. 그러던 어느 날 정희와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의 충격을 어떻게 표현할까? 화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민호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두 집 살림을 시작하신 거군요. 민호의 말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다른 가족을 만드신 거잖아요. 정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도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저희를 버릴 수도 없고 이쪽 가족을 저버릴 수도 없었을 거고요. 화연이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두 가족을 모두 지키겠다고 다짐했어. 그렇지만 결국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었네. 정식 아내의 자리를 줄 수 없어서 평생 미안했어. 화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의 다음 부분에서 종수는 자녀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희야, 전쟁 상황에 태어나서 아빠도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서 아빠가 늘 마음이 아팠어. 다시 만났을 땐 그동안 못 준 사랑을 다 주고 싶었지만 늘 반쪽 아빠일 수밖에 없어서 미안했어. 그래도 아빠를 이해해주고 아빠가 없을 때도 엄마를 잘 도와주어 고맙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들었습니다. 정민아, 내가 태어났을 때 아빠는 정말 행복했어. 동시에 더 큰 죄책감도 느꼈지. 너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는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엄마와 누나를 잘 부탁해. 정민도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수연이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흰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있었어요. 책상 서랍에. 수연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주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주옥이 편지 봉투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민호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주옥은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화연이 자신의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당신에게 정식 아내의 자리를 주지 못해서 평생 미안했어. 하지만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한 명이었어. 이제는 편히 살아가길 바래. 주옥과 민호, 수연이를 원망하지 마라.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으니까. 화연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어서 주옥이 자신의 편지를 펼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옥에게 50년 넘도록 함께한 당신에게 이렇게 편지로 고백하게 되어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나는 당신을 속였어. 얘기를 할까 수없이 많이 고민했지만 모르게 하는 게 당신에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주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박 선생님이 두 분 모두에게 편지를 남기셨구나. 마지막까지 두 가족을 생각하셨네. 마을 사람들은 종수에 대한 실망보다는 동정의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전쟁이 만든 비극적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민호가 벽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우리를 속이셨어요. 정민이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때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도 최선을 다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정희가 주옥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전쟁 탓이라고, 누구도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정희의 말에 주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말씀을. 수연이 화연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수연의 말에 화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연과 수연 사이에 무언가 이해의 기류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로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나요? 우리는 평생 속고 살았어요. 민호의 말에 정민이 맞섰습니다. 형님, 그럼 저희는 어땠겠어요? 저희도 아버지에게 상처받고 살았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는 다른 가족이 있었고 하기 싫어도 받아들이며 살아야 했다고요. 어린 시절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모릅니다. 두 아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이지만 처지는 달랐거든요. 하나는 정식 가정의 아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숨겨진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주옥은 아직 자신의 편지를 다 읽지 못한 상태에서 두 가족의 갈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에는 서로 다른 아픔을 가진 두 가족이 마주하고 있었고 진실이 밝혀질수록 갈등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주옥이 편지를 읽으면서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주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마지막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당신과 결혼할 때 나는 화연이 죽은 걸로 알고 있었어. 그때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당신과 결혼했지만 당신이 나를 아끼고 존중해 주어서 점차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어. 민호와 수연이를 낳고 기르면서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나는 세상에 이런 행복은 없다고 생각했어. 당신은 좋은 아내였고 훌륭한 어머니였어. 늘 당신에게 고마웠어. 주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연이 조심스럽게 주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종수 씨가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저는 눈치챌 수 있었어요. 명절이 다가오면 무언가 신경 쓰이는 게 있다는 걸요. 어떤 날은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고요. 화연의 말에 주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랬나요? 정희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술을 드시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도 다른 가족에게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고 중얼거리셨어요. 그땐 정말 괴로워 보이셨어요. 정희의 말에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자주 우울해 보이셨구나. 주옥이 편지의 다음 부분을 읽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두 가족이 만나게 될 거야. 그때 서로 미워하지 말기를 바래. 화연이와 정희, 정민이를 원망하지 말아줘.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어. 나는 두 여인을 모두 사랑했지만 동시에 두 여인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죄인이야. 주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두 가족을 모두 책임지시려다가 정작 본인이 가장 힘드셨겠어. 마을 사람들은 종수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때 변호사 한 명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으로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저는 김현우 변호사입니다. 박종수 선생님의 유언 집행을 위해서 왔습니다. 변호사의 등장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종수가 유언까지 남겼다는 뜻이었거든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생전에 유언장 작성을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장례식에서 유언을 공개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유언장이요? 아버지가 언제 그걸 작성하셨죠?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한 달 전쯤 사무실로 오셨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며 미리 정리해두고 싶다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종수의 치밀함에 놀랐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나 박종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렸습니다. 첫째, 나의 모든 재산은 두 가족에게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본처 이주옥과 자녀 박민호, 박수연에게 절반을, 김화영과 자녀 박정혜, 박정민에게 절반을 줍니다. 이 말에 양쪽 가족 모두 놀랐습니다. 특히 주옥과 민호,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말이 안 돼요. 법적으로 인정받은 가족은 우리뿐인데 왜 재산을 나눠줘야 합니까? 변호사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박 선생님께서는 두 가족 모두를 자신의 가족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정희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없어요. 호적에도 올라가지 못했고 학교 서류에도 아버지 이름을 쓸 수 없었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건 며칠에 한 번, 그것도 짧은 시간이었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는 운동회 때도 졸업식 때도 아버지가 거의 오지 못하셨어요. 형님 졸업식과 겹치면 당연히 아버지는 형님 졸업식에 가셔야 했거든요. 친구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희는 입을 다물어야 했어요.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정민의 말에 민호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저희는 재산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지만 형님 가족이 원하지 않는다면 정민의 말에 화연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민아,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야. 변호사가 유언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둘째, 의원 건물과 토지는 마을에 기부합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한 보건소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이 감격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정말 마을을 사랑하셨구나. 셋째, 나는 두 가족이 서로 미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전쟁이 만든 비극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변호사의 말에 장례식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주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고 싶어요. 주옥의 말에 화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종수 씨가 직접 말은 안 했지만 저는 부인과 아이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여러 번 느꼈어요. 수연이 정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모두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았네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고 존경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 오랜 세월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온전히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민호의 말에 정희가 쓸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온전히 우리 아버지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반쪽이었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정 앞에는 여전히 종수의 온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50년간의 고통과 갈등이 이제야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두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아픔을 안고 살아왔지만 이제야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마지막 말이 장례식장에 울려 퍼지자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온전히 우리 아버지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반쪽이었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말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상처받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법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채 그림자처럼 숨어 살아야 했던 그들의 고통이 민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화연이 낡은 사진을 몇 장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사진 속에는 어린 정희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이었는데 다른 아이들은 모두 부모와 함께 찍었지만 정희는 엄마와 둘뿐이었습니다. 이때는 종수 씨를 다시 만나기 전 저 혼자 정희를 키울 때여서 둘뿐이에요. 그리고 이건 중학교 졸업 때예요. 종수 씨가 오고 싶어 했지만 민호 씨의 졸업식이 겹쳐서 올 수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식도 정민이 졸업식에도 딱 한 번 올 수 있었어요. 종수 씨는 그럴 때마다 늘 아이들과 저에게 미안해했어요. 죄인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화연의 목소리에는 오랜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루는 졸업식에 오지 못하고 밤에 집에 와서 정희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아이가 혼자 서 있는 모습이 너무 마음 아프다고. 주옥이 그 사진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희 씨, 정말 힘들었겠어요. 주옥의 말에 정희는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괜찮았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목까지 해주셨으니까. 하지만 가끔은 다른 아이들처럼 아버지 손을 잡고 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며 달려오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운동회 때마다 다른 아이들 아버지가 응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부러웠어요. 정민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땐 친구들에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함께 살지 않는다는 걸 사춘기 때는 숨기고 싶더라고요. 체육대회 때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달리기를 하는데 저는 혼자였어요. 반 친구가 정민이는 왜 아버지가 안 와?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정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는지 수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동시에 이제야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민호가 주먹을 풀며 털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버지를 독차지했고 정희 씨, 정민 씨는 아버지 없이 자란 거네요. 민호의 말에 정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독차지라고 하기엔 아버지가 자주 우울해하셨잖아요.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있을 때도 늘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마음을 온전히 놓고 계신 적이 없으셨어요. 시계를 자주 보시고 전화벨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시고 조문객들도 이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박 선생님도 두 어머니도 아이들도 모두 고생하셨구나. 전쟁이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구나. 마을 사람들은 이제 종수를 비난하기보다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화연이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사실 종수 씨가 남긴 편지가 하나 더 있어요. 화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건 두 가족이 만났을 때 읽으라고 하신 편지예요. 평생 이 순간을 두려워하면서도 언젠가는 꼭 와야 할 순간이라고 하셨어요. 화연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 편지는 다른 편지들보다 더 두꺼웠습니다.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두 가족이 만난 거겠지. 내가 평생 두려워했던 순간이지만 동시에 꼭 필요한 순간이기도 해. 나는 비겁한 사람이었어. 선택해야 할 순간에 선택하지 못했고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침묵했어.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상처받게 되었지. 하지만 이제라도 서로를 알게 되어 다행이야. 화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어려서부터 의젓하고 책임감이 강했지. 하지만 아빠가 자주 집에 없어서 너에게 많은 부담을 줬구나. 엄마와 동생을 돌보게 해서 미안해. 내가 대학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 정희는 너보다 나이가 많아. 너의 누나야. 정희도 어려서부터 엄마를 도우며 의젓하게 자랐어. 너희는 닮은 구석이 많은 것 같아. 둘 다 책임감이 강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거든. 민호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과 동시에 친근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가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편한 대로 해. 우리가 갑자기 가족이 될 수는 없겠지만 같은 아버지를 둔 것만은 사실이니까. 그리고 아빠가 너희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 민호가 논문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며칠 동안 기뻐하셨어.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연아, 너는 아빠의 사랑스러운 딸이야. 간호사가 된 것도 자랑스럽고 엄마를 닮아서 너무나 착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너를 보면서 내 마음이 뿌듯했어. 내가 밤늦게까지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에서 나 자신을 보았어. 정민이는 너보다 나이가 적어. 정민이도 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졌단다. 너희 둘이 마음이 잘 통할 것 같아. 수연이 정민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정민아, 우리 나이가 비슷하네. 나는 간호사고 너는 무슨 일해?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해요.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형편이 안 되어서요. 그래도 언젠가는 사회복지 쪽 일을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도우면서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았네. 나도 환자들을 돌보면서 아버지 생각을 많이 해. 화연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주호가, 화연아, 두 사람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었어. 시작은 달랐지만 둘 다 진심으로 사랑했어.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하지 않기를 바래. 모든 것이 내 잘못이야. 다른 누구도 잘못이 없어. 이제 내가 만든 이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나 각자의 삶을 살아가길 바래. 그리고 어렵겠지만 서로를 이해해 주길 바래. 두 사람 모두 좋은 사람들이니까.
편지가 끝나자 장례식장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수의 마지막 당부를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치유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미움과 원망 대신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주옥이 천천히 화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화연 씨, 남편 말대로 우리가 서로 미워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주옥의 말에 화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모두 전쟁의 피해자예요. 그 누구도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아니니까요. 민호가 정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누나, 아니 정희 씨, 아버지 일로 서로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 모두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우리가 진짜 가족은 될 수 없지만 적어도 적은 되지 말자. 아빠가 그렇게 바라셨으니까. 수연과 정민도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원망했지만 이제는 같은 상황의 피해자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족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정 앞에 모인 두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이제 종수의 진실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희생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 방법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두 가족 사이에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자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제 유 원장에 따른 재산 분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의 전체 재산은 약 25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여기에는 서울의 아파트, 예금, 그리고 각종 투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옥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25억이나 돼요? 남편이 언제 그렇게 많은 돈을?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꾸준히 저축하시고 투자하셨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고요. 또한 의료 관련 주식 투자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투자를 하셨다니 전혀 몰랐어요.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늘 검소하게 사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재산을 모으고 계셨다니 두 남매는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평생 무의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던 아버지가 이런 경제관념도 있었다는 사실이 새로웠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유 원장에 따르면 이 재산을 두 가족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시게 됩니다. 주옥 부인과 민호, 수연 씨 가족이 17억 5천만 원, 화연 부인과 정희, 정민 씨 가족이 17억 5천만 원입니다. 이 말에 두 가족 모두 침묵했습니다. 생각지 못한 큰 돈이었어요. 화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없어요. 화연의 말에 정희와 정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의 뜻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주옥 어머니와 민호, 수연이가 상속자잖아요. 저희가 이런 큰 돈을 받는다는 게 부담스러워요. 정희의 말에 주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고인의 뜻대로 해요. 주옥의 말에 민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법적으로 우리가 상속자인데. 주옥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고민하시며 내린 결정일 거야.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 수연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큰 돈이에요. 정말 괜찮으세요? 주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우리에게 남겨진 것도 충분히 큰 돈이야. 그리고 아빠가 이쪽 가족들에게도 책임을 느끼셨던 것 같아.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다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실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을 나누어 간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정민의 걱정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럴 것 없어. 박 선생님의 뜻이시잖아. 법보다 마음이 중요하지. 그런데 이때 민호가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민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것보다 이 상황 자체가 아직 어색해요. 갑자기 가족이 늘어났다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희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당연해.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런 상황이 어색하지 않을 수가 없지. 정희의 솔직한 말에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우리 모두에게 말이야. 화연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재산 문제는 일단 보류하고 우리끼리 천천히 상의해 보는 거예요.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화연의 제안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상속인들이 합의하면 언제든 실행할 수 있어요. 주옥이 화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화연 씨, 우리가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죠. 이런 큰일을 하루아침에 정리할 수는 없어요. 주옥의 말에 화연이 고마워하며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수연이 정민에게 말했습니다. 정민아, 우리가 갑자기 형제자매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가족같이 지낼 수는 없잖아. 하지만 적어도 서로 미워하지는 말자. 아빠가 그걸 가장 걱정하셨을 거야.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걸 가장 걱정하셨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 두 가족의 현실적인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그래야지. 갑자기 가족이 되라고 하는 게 무리지. 천천히 서로 알아가면 되는 거지. 조문객들은 두 가족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재산 분배는 보류하시고 의원 건물과 토지의 마을 기증부터 진행하시겠습니까? 이 제안에 두 가족 모두 동의했습니다. 적어도 종수의 마지막 뜻 중 하나는 실행할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평생 사랑하신 마을에 기증하는 건 당연하죠. 민호의 말에 정민도 동의했습니다. 네,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이 순간만큼은 두 아들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하나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일어나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마지막까지 마을을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건소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마을 사람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화연이 주옥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종수 씨를 위해서라도 서로 잘 지내면 좋겠어요. 주옥이 화연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해봐요. 정희가 민호와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은 될 수 없지만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들로서 가끔 안부는 묻고 지냈으면 좋겠어.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희 언니, 아버지 기일 때는 함께 찾아뵐 수 있겠죠? 민호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어렵지만요. 정민이 형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천천히 가면 되죠. 아빠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영정 앞에서 두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움도 사랑도 아닌 복잡하지만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을 아버지로, 남편으로, 연인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께서는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장례식장에는 여전히 종수의 온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시작된 혼란이 이제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적으로 보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정한 이해와 용서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사흘간 계속된 빈소가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두 가족은 함께 종수를 마지막으로 배웅할 준비를 했습니다. 어색함은 여전했지만 서로에 대한 적개심은 많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같은 슬픔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동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화연이 종수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종수 씨, 이제 편히 쉬어요.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던 일들이 조금씩 정리되고 있어요. 화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옥 씨와 아이들을 만났어요. 좋은 분들이네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주옥도 영정 앞에 나와 남편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당신이 숨기고 싶었던 비밀을 이제야 알았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당신도 참 힘들었겠어요. 평생 혼자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으니. 주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민호와 수연도 아버지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처음에는 배신감이 컸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민호의 목소리는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사람이었으니까 완벽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신 건 진짜였다는 걸 알아요. 수연이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희 언니와 정민이도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해요. 앞으로 저희가 서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연의 말에 정희와 정민이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와 정민도 차례로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빠, 저희는 아빠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를 끝까지 보살펴 주셔서. 정희의 말에 조문객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주옥 어머니와 민호, 수연이와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볼게요. 정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두 가족을 모두 사랑하려고 노력하신 마음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앞으로 저희가 그 뜻을 이어받아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갈게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종수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을을 위해 헌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종수가 평생 돌봐준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작별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연구차가 도착하자 두 가족이 함께 관을 옮겼습니다. 민호와 정민이 앞쪽을, 수연과 정희가 뒤쪽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호흡을 맞추며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주옥과 화연도 나란히 따라 걸었습니다. 두 여인의 모습에서는 오랜 연적이 아니라 같은 슬픔을 나누는 동반자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화장터로 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도로 양쪽에 줄지어 서서 종수를 배웅했습니다. 박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편히 쉬세요. 마을 전체가 종수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두 가족은 종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화장터에 도착해서도 두 가족은 함께 마지막 의식을 치렀습니다. 종수의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갈 때 모든 가족들이 다시 한번 오열했습니다. 50년간 숨겨진 비밀을 안고 살았던 한 남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드러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맞게 된 두 가족의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화장이 진행되는 동안 두 가족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옥이 화연에게 말했습니다. 화연 씨,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화연이 답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희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가끔 만날 수 있을까? 아빠 얘기도 나누고.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언니와 정민이 얘기 듣고 싶어요. 아빠의 다른 모습들을 알고 싶거든요.
이런 대화들이 오가면서 두 가족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납골당에 종수의 유고를 모신 후 두 가족은 함께 묵념했습니다. 종수의 이름이 새겨진 위패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추억과 그리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여보, 고생 많았어요. 종수 씨, 이제 걱정 마세요.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화연이 주옥에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종수 씨 기일 때마다 함께 찾아뵐 수 있을까요? 주옥이 흔쾌히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그 사람도 그걸 바랄 거예요. 마을에 돌아와서 두 가족은 의원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종수가 평생을 바친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마을 보건소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마을 사람들을 위한 곳으로 잘 쓰일 거예요. 민호의 말에 정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두 가족을 불러 당부했습니다. 재산 문제는 천천히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박 선생님의 마지막 소원대로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겠죠. 두 가족 모두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두 가족은 각자의 길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완전한 남남이 아니었습니다. 연락처 주고받아요. 수연의 제안에 정희가 기쁘게 답했습니다. 그래요. 가끔 안부 전화도 하고 민호와 정민도 악수를 나누며 헤어짐을 아쉬워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형님. 그래, 정민아. 주옥과 화연도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화연 씨, 건강하세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주옥 씨도요. 저희가 많이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마땅히 알아야 할 일이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두 가족을 배웅했습니다. 잘 가세요. 몸 건강하세요. 박 선생님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났네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두 가족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영정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하얀 국화꽃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종수의 온화한 미소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사랑의 메시지는 두 가족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쟁이 만든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49제의 두 가족은 약속대로 함께 묘를 찾았습니다. 그때 이들의 관계는 더욱 자연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종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수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